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렸는데 나라 경제 건강이 걱정입니다. 7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0.4% 마이너스로 수정됐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다. 떠올리기도 싫은 20여 년 전 IMF 사태, 그 트라우마가 떠오릅니다. 경상수지가 나빠지면 외국 자본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단 몇 달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예나 지금이나 정부의 설명은 한결같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작금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IMF 때 같은 국가적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피할 방법은 있는 건지, 국민이 아우성치는 실물 바닥경제 엉망이라는 현상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시청자 여러분의 걱정과 관심 정말 큽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로 시청자 의견과 질문 받아가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상황 점검하고 개인과 가계의 대처 방안은 뭔지까지 가능하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경제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여자대학교의 이종욱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은행 발표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경상수지 6억 6천만 달러 적자, 7년 만의 적자 기록입니다. 한은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전문가 토론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이 4월 경상수지를 6억 6천만 달러 적자로 발표하자 기획재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돼서 배당 수지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작용한 측면이 이제 강하다고 볼 거고요. 하지만 4월 배당 수지는 지난해 같은 달 63억 6천만 달러 적자보다 오히려 13억 달러 이상 개선됐습니다. 매년 4월이면 외국인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때문에 배당 수지는 적자를 나타내지만 통상 상품 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 4월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감소로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줄면서 여행이나 배당 등에서의 적자를 벌충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있던 수출 경쟁력 약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이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 투자 이탈로 인한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깨진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절적 배당 요인이 5월에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5월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희망과 달리 반도체 가격 회복이 지연되거나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대미 수출 타격이 현실화될 경우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데 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들어봤더니 4월 경상수지는 적자가 났고 5월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얘기고요. 그 요인은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이 좀 돼 있는데 전문가들과 함께 이 사실관계부터 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경상수지가 도대체 뭔지,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상수지 뭐 물건 팔고 들여오고 수출 잘 되고 수입 늘고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그러네요. 먼저 조영철 교수님한테 경상수지를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수출 수입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기타 경상 이전 수지인데요. 그러니까 상품 예. 수지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뭐 자동차 수출하고 물건 수입하고 사고 물건, 파는 거. 서비스는 예, 예. 이제 여행 수지라든가 이렇게 서비스, 용역 아하. 이거를 이제 거래에 따른 거고요. 소득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도 하고 배당. 채권 투자도 아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자. 배당 소득 가져가고 하는 거고요. 경상 이전 소득은 그 외에 이제 소득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이번에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인데
4월 달이 항상 그 소득 수지 중에서 배당 네, 소득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총이 3월 달에 이렇게 집중되니까요. 3월 말에 주총에서 이제 그러네요. 결정되면 예. 배당 소득이 결정되고 4월 달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 돈을 소득을 챙겨서 나가는군요.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4월 달에 항상 배당 수지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품 수지가 이제 흑자고요. 그 굉장히 큰 흑자고 서비스 수지와 소득 수지가 항상 이제 적자인데 상품 수지 흑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상 수지가 그동안 이제 흑자를 유지했는데 요번에 상품 수지가 수출이 감소해서 상품 수지 흑자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이 이제 적자가 큰데 상품 수지 흑자가 크지가 않으니까 경상 수지가 전체적으로 적자로 4월 달에 나오게 된 겁니다. 아하, 저 그래프가 이제 복잡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쭉 듣고 보니 4월 달만 되면 외국인들이 배당을 챙겨 나가니까 원래 계절적 요인은 있는 건데 그 전까지는 워낙 상품을 팔아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니까 그걸로 상쇄하고 플러스였는데 이번에는 상품 수지가 좋지 않으니까 배당 수익 매년 빠져나가는 게 눈에 확 띄어서 마이너스로 기록이 예,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종욱 교수님, 대한민국의 경상 수지는 매년 4월 달만 되면은 어찌 됐든 기록은 안 좋게 나오는 마의 달이 4월인가요? 역사적으로 저게 2000 언젠가 12년인가에 예. 딱 한 번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이 4월 달에 이 본원 소득 수지 자체가 네. 마이너스인 건 맞습니다. 자, 본원 수지가 4월 달만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개방형 경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놓고 예. 3월 달에 주총하고 거기에서 돈 번 거 배당금 쫙쫙 빼가는 게 3월이니까 4월 달 되면 당연히 예. 적자는 나요. 적자는 나죠. 그런데 예. 올해의 그 본원 소득 수지에서 외국인들이 송금해간 액수가 예. 금년치고는 좀 많은 편입니다. 배당금을 받더라도 재투자하는 것도 있고 예, 이제 정부가 예. 발표를 안 해서 그러는데 네. 재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걸 그 투자한 사람들이 해소해가는 게 있는데 올해는 이게 재투자하는 부분 자체는 얼마 안 되는 거고요. 네. 대부분이 이제 자기들이 투자 수익으로 유출돼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가 지금 아주 그 배당 소득을 많이 가져가는 건데 유난히 배당이 많았던 해입니까? 예. 올해하고 작년이? 아니 작년이 더 많았죠. 작년이 더 많았죠. 작년은 사실 그 63억 가까이가 이제 적자가 나거든요. 네. 적자 나는데도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무역 상품 수지에서 96억이 났기 때문에 그게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저 아까 이제 우리 조 교수님 이야기를 조금 한번 설명드리면 예. 이번에 본원 소득 수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꼭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한 조언을 얻어야 될 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걸까요? 예. 이를테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이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대로 1997년에 외환위기에 대한 어떤 악몽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경상수지가 나빠진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외국 자본 빠져나가나 이걸 걱정을 예, 맞습니다. 하시니까. 그런데 예.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가운데 하나가 경상수지가 4가지 요인 아까 말한 대로 상품 수지,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 예. 그다음에 이제 본원 소득 수지, 경상 이전 지출인데 네. 한국의 경상수지의 구조 자체가요. 상품 수지는 흑자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는 외환위기 자유화, 그러니까 외국 여행 자유화가 1989년 1일 때문인데 예. 그때부터 91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서비스 수지는 적자예요. 그러니까 네. 이 서비스 적자를 상품 수지라 가지고 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 수지 자체가 흑자 폭이 작으면 그때 소득 수지에서 어떤 충격이 오면 그냥 경상 수지는 적자라고 하는데 경상 이전 수지 저것도 2000년도부터 계속 적자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상품 수지에서 흑자가 내야만이 경상 수지가 흑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상품 수지에 뭐 들어가느냐? 상품 수지는 제품에 대한 국제 간의 수출 수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당국이 경제 정책을 취할 때 항상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의 상황이 어떤가에 관심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조업 강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를 팔아서 수출로 버텼다 작년 1년 내내 저희가 직설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수출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 위험해진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는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해가 좀 됩니다. 정평론가님, 네. 이 저 국민들이 이게 실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봤더니 우리는 반도체를 팔고 자동차를 팔고 외국에 수출을 해서 그 돈을 달러를 벌어오는 나라죠. 네. 그런데
그러고 봤더니 유독 우리 해외여행 많이 가지 않아요? 경제가 좋든 나쁘든 공항은 항상 북적대고 그 얘기는 관광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만 놓고 보면 우리는 항상 적자 국가죠. 네, 그렇죠. 우리 관광으로 돈 벌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나라죠. 뭐 그렇게까지 단정짓기에는 그렇지만 현상은. 서비스 수지 부분이 항상 약했던 것은 사실이었었고 그래서 뭐 비단 관광뿐만 아니라 법률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예. 서비스 수지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거기서는 매년 적자였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요번 달 4월에 발표를 놓고 한국은행의 설명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왜 83개월 만에 4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예,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예. 소득 수지 부분에 이제 악화를 얘기를 했거든요. 즉 배당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배당인데. 예. 근데 그 사실관계 맞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제가 이렇게 바꿔보면 우리가 소득 수지가 나빠졌다라고 하면 작년에도 소득 수지 중에 배당 수지의 적자 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올해도 적자 폭이 있는데 실제로 배당 때문에 적자가 났다라고 하면 올해 배당 관련한 소득 수지가 적자 폭이 커야 되죠. 더 커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반대예요? 예, 작년에 적자가 63억 달러였고요. 예. 반면에 올해는 49억 달러로 실질적으로 예. 개선된 거예요. 오히려 배당 적자 수지 폭은 부분은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때 한국은행은 배당 때문에 적자가 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자, 네. 요거는 요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뭔 소린가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바로 좀 저 얘기입니다. 이제 5월 달 되면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저것도 맞을 거예요 아마 자료가 좀 로우 데이터가 맞겠죠, 있으니까. 맞겠죠. 네. 그런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경상수지가 왜 적자가 났습니까? 아, 외국인들이 배당을 너무 많이 챙겨가서 그렇습니다. 적자폭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적 요인입니다잖아요. 네. 그런데 정평론가님 말씀은 작년에 비해서 적자폭은 개선됐다는 얘기잖아요. 배당 소직 부분은 반드시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그럼 뭘 설명하자면 의미합니까? 그건? 수출이 잘못됐다는 거죠. 상품 수지의 적자폭이 컸다. 그러니까 수출이 힘들어져서 적자가 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한국은행다운 건데 예. 저는 왜 갑자기 그러니까 배당액은 늘었지만 적자폭은 확연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설명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더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IMF 그러니까 때도 국민들이 그렇고. 놀라실까봐 좀 이렇게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닙니다. 예, 거짓말도 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좀 달래는 거고 바로 5월에는 흑자가 날 거다.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좀 직시하는 차원에서는 수출이 좀 나빴습니다라고 말하는 좋아요. 것이 예. 더 좋지 정부의 않았을까. 고민을 뭐 우리가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니까 이거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 교수님 이게 좀 궁색한 아예 변명인가요? 궁색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3월 달하고 4월 달하고 5월 달인데 네. 지금 4월 달의 특징이 뭐냐면은 외국인 배당 소득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많이 돈이 확 나가는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달이에요. 예, 예. 그래서 3월 달과 4월 달의 수출의 그 감소 폭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3월 달에 비해서 4월 달에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게 된 주 원인은 사실은 외국인 배당 소득이 확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4월 달에 경상수지 적자가 난 주 원인은 사실은 그 말씀대로 상품 수지 흑자 폭이 네, 이제 네. 둔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관점에 따라서 설명 방식이 좋아요, 다른데 예. 그게 완전 틀린 예, 설명이다 이렇게 그런데 말할 수는 저기 저 없죠. 부분에서 네. 한국은행 정도가 설명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 수지의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한국은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소득 수지를 설명하실 때 사실대로 설명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배당을 받아가지고 자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있고 네. 한번 생각해 보면 내년에 경기가 좋아가지고 수익이 더 난다 그러면 배당금을 재투자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배당금 유출만 설명을 하니까 저게 사실 한국 경제 상황으로는 적절하지 않는 설명이 되는 거죠. 아이 그럼 왜 배당금 재투자는 어찌 된 거냐? 네.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정진 평론가 말씀대로 올해 배당 소득 해가간 것이 한 47억이니까 지난해 우리 63억 정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한 뭐 30%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 기반해 볼 때 설명이 조금 미흡했다. 자, 제가 좀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좀 갖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저 카드 결제기 대금도 이번 달에 쫙 빠져나가고
근데 그게 좀 잔고가 많아서 좀 들어온 벌어놓은 돈이 많으면은 그 잔고가 플러스니까 아예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워낙 벌어들인 돈이 적으니까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면은 뭐 저 월급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플러스 된다며요. 예. 자, 문제는 예. 어찌 됐든 뭐 다음 달 되면 플러스 된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기는 여전합니다. 이게 어찌 됐든 7년 만에 적자가 난 거고 배당금 때문이다 아니다는 논란은 이제 충분히 설명이 좀 됐을 텐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수출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줄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정평론가님, 네.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수출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결국 반도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이 전체적으로 한 7%가 줄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월별로 따졌을 때 많이 줄었을 때 30% 이상 폭감하는 달이거든요. 양이 줄었어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일단은 가격이 떨어진 게 굉장히 큽니다. 가격이 단가가 왜냐하면 떨어졌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뭐 크게 줄지 않았어도 이 디램 가격,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완전히 급락을 하게 되면서 예. 전체적으로 수출액이 확연히 줄어들고 확연히 있고요. 줄었다. 예. 지금 보면은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 거의 뭐 지금 20%대, 30%대를 나오고 있고 이제 반면에 잘 되는 부분도 있어요. OLED 같은 경우에도 바닥 찍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자동차도 힘도 내고 있고 2차 전지도 지금 우리의 주력 사업인데 미래 먹거리인데도 예, 잘하고는 예. 있지만 사이즈 자체가 앞에 저 반도체, 석유화학 이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은 전반적으로 수출은 계속 부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 무선 기기 통신이라는 게 핸드폰 안 팔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어, 우리가 거기서 잘하는 삼- 것들 다. 지금 뭐 핸드폰이 그건 삼성 갤럭시가 32%나 마이너스가 된 겁니까? 네, 근데 저건 또 전 세계적인 모바일 시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뿐만이 전체 아니라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 다 거의 한계에 도달한 거니까요.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타격이 굉장히 크고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2분기가 바닥일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예. 저 경기 전망은 잠시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저 조영철 교수님 수입이 뭐 우리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안 팔린다는 거는 다 뭐 하도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요새 기름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는 반도체를 팔아서 원유를 사오는 나라지 않습니까? 혹시 원유 값이 오른 것서 뭐 손해가 많이 나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니죠. 지금 사실은 정- 경기가 반대인가요? 지금 그 안 좋아져서 수입이 지금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잠깐만요. 예. 수출도 줄었고 예. 수입도 줄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지금 수입도 저기서 봤듯이 지금 빨간 선으로 지금 수출도 빨갛게 마이너스 9.4, 수입도 지금 마이너스 1.9%로 감소하고 있죠. 저건 뭘 의미합니까?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준다라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수출이 감소하니까 수출을 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수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내수 경제도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감소하니까 이제 수입 이런 것들이 이제 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좋을 때는 당연히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이제 수입도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수출도 감소하는데 수출 감소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서 흑자가 나는 것 이런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런 걸 그렇죠. 그래서 예, 불황형 예. 흑자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른바 그게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게 그런 구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이종옥 교수님, 제가 지금 저 의문점이 좀 생기는 게 4월에 계절적인 요인이다, 5월 되면 좋아진다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하고 지금 정평론가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드는 저런 구조적인 모습이 저게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지금 우리 두 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상품 수지에서 지금 수출이 줄고 수입이 지금 현재 4월 달에는 증가했다가 예. 5월 달에 또 줄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과거에 우리 저 무역 행태하고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한국도 최종 제품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중간재 경우에 이 중간재가 외국에서 수입하고 우리도 수출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게 경제학적으로 이제 밸류 체인에 국가 간 연결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려 그러면 밸류 체인상 중간재 등등을 수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줄면 당연히 수출에 들어가고 있는 중간재 같은 거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 규모가 우리가 수출량을 늘리려면 수입도 늘려야 되는군요. 그렇죠. 원자재와 중간재를 우리는 수입을 해서 그거를 조립을 해서 완제품으로 수출을 하는 나라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보시는군요. 완제품 수출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간재 수출도 많습니다. 중간재 수출도 특히 많고. 이제 지금 우리가 중국의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것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건데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다 중간재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자체가 뭐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몇 프로 되니까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 수출과 수입이라는 것은 항상 수출이 움직일 때 수입이 어떻게 따라오느냐는 이제는 뭐 그냥 필수적 요소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출도 7% 감소하고 수입은 5%가 줄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우리가 이득을 볼 것 같지만 장기 불황형 흑자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경제학자 두 교수님의 분석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나온 자료 가운데 하나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네. 아까 이제 5월달에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이번에 무역 수지가 세계 중요한 파라미터거든요. 경제를 운영하는데 네. 무역 수지에 보면 관세청 속보를 보면 22억 달러 적자예요. 22억 달러 흑자예요. 흑자가 예. 22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지난해에 한 105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5분의 1로 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수출 그 무역 수지가 줄어들어가는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고 그게 예.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하신 대로 수출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데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서 전기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 35% 가운데서 또 다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돼요. 그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긴 높군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전기 전자 부분에서 수출이 줄면 정부가 뭐 회복됐기라 말하면 안 되고 만약에 반도체가 줄면 그 대안이 뭔가를 이야기해줘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수긍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자, 요런 대목들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그 부분은 저희 토론의 순서상 잠시 뒤로만 좀 돌리도록 하고요. 그 이어져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평론가님. 네. 이렇게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거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4% 이 정도도 평론가들끼리는 다 예상했던 수치입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안 좋았습니까? 그거보다 저번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 좋게 나온 마이너스는 간당간당하게 마이너스 나올 줄 알았었는데 일단 속보치가 먼저 0.3% 나왔을 때도 좀 놀랐고 이번에 0.4도 실은 이제 0.3대에서 반올림을 한 것이긴 했었는데 예. 조금 당혹스럽기는 했었던 것 그럼 같습니다. 요 대목은 정부는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 대목은 일단 역시도 이제 수출이 워낙 급감을 했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대목이 있다라는 설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출이 한국 경제에 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중국 같은 나라는 왜 수출이 안 되고 미국하고 이렇게 분쟁이 들어서 수출이 줄고 그러면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에서 GDP를 이게 만회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춘다 뭐 이런 여력이 있다라고 일본이 특히 잘하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1억, 지금 인구가 1억이고 게다가 내수 시장이 워낙 20년간 장기 불황을 하면서 일본은 내수가 굉장히 탄탄해진 경제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에 기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없고 없는 상황이죠.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 점을 고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빨리 내수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노력을 해 왔는데 잘 안 먹혔고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수출에 대한 비중이 워낙 컸고 좀 너무 안타깝게도 이 수출의 급감이 빨리 찾아오게 되는 이러면서 1분기가 직격탄을 맞는 그런 상황이 마이너스 성장된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피부로 딱 느끼는 거는 소득이 줄어들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도 드러났습니까? 네, 이제 가처분 소득이 거의 한 10여 년 만에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파악들이 나왔고요. 국민 총소득이 일단 줄어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소득 통계 쭉 나왔었을 때 네. 거의 약 8년 만에 가처분 소득 줄었을 때 저게 실은 가장 이제 충격적이지 않았었나 이렇게 볼 수가 일반 있거든요. 국민들이 피부로 가장 느끼는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소득, 이른바 가처분 소득이 그렇죠. 줄었구나라는 게 이게 내가 가난해지는구나 느끼는 거죠. 네, 세금 떼고 그러니까 쓸 돈 다 빼고 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이제 8년 만에 줄었다라고 하니까 경제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어쨌든 명목적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 거기 아닙니까? 저기 얼마 만에 줄었다고요? 8년 만에 8년 만에 줄었다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요번에 나왔던 국민 이제 소득 관련 지표 중에 뭐 소득 뭐 10분위, 5분위 여러 가지 나왔지만 제 눈에 띄었던 것은 가처분 소득이 가처분 소득. 마이너스가 나왔던 부분이 좀 약간 걸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결과적으로 소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 지표도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분석이나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네. 말씀하시는 건 분석이나 해설의 영역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리를 한 걸 말씀드리는 예, 것이고 8년 만에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 네, 하고 그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소비 지표도 이제 이렇게 같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 그런 연관속상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예. 자,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뭐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것과 큰 편차는 없네요. 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안 좋은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동일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좀 해석과 분석의 영역은 두 분 교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장률이 마이너스 4%로 좀 줄어들었다. 가처분 소득이 8년 만에 줄기 시작했다. GDI 1인당, GNI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로는 제일 안 좋다는 건데요. 요거 좀 저 경제학적으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구조적인 겁니까? 역시 이것도 일시적으로 극복 가능합니까? 이건 일단 수출의 그 영향이 제일 큰 거고요. 그러니까 수출이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뭐 일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본만 해도 내수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그 높은 나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더 높죠. 예, 수출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둔화됐을 때, 가서 수출이 감소했을 때 그 타격이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내수 비중이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2019년 그 1분기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그 자꾸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 분기 대비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전년 대비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와서 뭐 마이너스 성장한 거로 국민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 분기 대비 그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고요. 전년 대비는 여전히 지금 플러스인데 그 물론 플러스 폭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은 그 1분기에 2019년 그 1분기에 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가 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은 계속 이제 감소했던 거고요. 정부가 재정 지출이 사실은 조기 집행하고 해서 좀 많이 그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1분기에 그 정부 지출이 그렇게 많이 되지 못해서 이래서 이제 정부 쪽에 성장 기여도가 굉장히 작았던 것도 사실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예. 지금 뭐 추경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십니다만은 어찌됐든 작년 그 예산도 수표 예산인데 조기 집행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정부가? 정부가 조기 그게 잘안 되는 집행을 거예요, 한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조기 집행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 전년에 비해서 올해 이상하게 1분기에 재정 지출이 좀 둔화돼서 예. 정부 쪽의 그 지출 증가 이것이 좀 경제 성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미쳤습니다. 영향을 그래서 미쳤다. 이제 예. 정부 지출은 어차피 2분기서부터는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효과에 의해서 2분기에는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재부 쪽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자, 교수님 말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어찌됐든 수출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수출 안 된 거는 이게 진짜 결정적인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벌이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러면 정부가 재정이라도 빨리 풀어서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좀 놓쳐서 그게 좀 효과가 좀 잘 안 나고 있다라는 요 말씀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분석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게 가처분 소득 주는 거잖아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내가 쓸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예, 제가 그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직설에서 주장한 것이 한국은행 통계 발표에서 반영된 것도 있어요. 뭐가 그부터 있습니까? 뭡니까? 옛날에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 발표를 하게 되면 네, 총 지출부터 먼저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이제 발표하신 걸 보시면 생산부터 먼저 발표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 생산부터 제일 먼저 하는데 이번 제일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왜 주는가 이야기를 조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제조업 부분에서의 그 경제 성장의 기여율 자체가 마이너스 3.3%입니다. 제조업에서 마이너스 3.3%. 그러면 뭐냐 하면 대체로 서비스 산업보다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득 수준이 더 높아요. 그리고 또 안정돼 있고. 네. 그런데 지난번 보면 고용이 한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제조업은 줄고 죄송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제조업 부분에서 아까 보시면 제조업이 이게 또 수출로 연계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조업의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 하락 요인 자체가 그대로 모두 나타나냐면 수출이 주는 걸로 나타나고 그 수출이 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상품 수지가 감소하는 이거로 연결되어 있는데
단순히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반도체 물량 줄은 것만이 아니다 이거죠. 문제가 아니라는 예,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예, 계속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자꾸 정부가 시그널이 오는데도 예. 우리는 제조업을 가지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게 이번 4월 달에 나오는 국제 수지 통계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종옥 교수님이 예.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면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최저임금의 논종이라든지 주 52시간 일 관련된 문제가 전부 저기에 다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책 당국이 기초 체력만 튼튼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무역 상품 수지를 주도하고 있는 이 수출 자체가 줄어드는 아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국민들이 기초가 튼튼하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조영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지표상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한다면 사실 이번 우리 1사분기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0.4% 할 때 정부 부분 자체가 어느 기여를 하느냐면 0.4% 기여를 하고 투자가 마이너스 9.1% 하고 오는데 네. 사실은 정부 지출은 지난해 1, 4분기에 비해서 5.5%가 늘었어요. 아, 정부 지출은 예, 그러니까 우리 할 만큼은 다 했다. 원 진행자 말씀대로 네. 정부가 지금 현재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5.5%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면 이제 지난해에는 이 정부의 1, 4분기 경제 성장에 할 때 1.9%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지금 이제 5.5%를 늘었는데도 불구하고서 0.4로 돼가 있고 더구나 투자 부분 자체가 마이너스 9.1%로 지난해에 비해서 마이너스 18%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투자가 줄었다. 투자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 부분 자체를 잘 설명해 보면 이 IMF나 월드뱅크도 우리 경제가 처한 환경과 아주 비슷한 기조로 계속 보도가 됩니다. 좀 이따 제가 그래요? 이야기 드릴게요. 예. 자, 요거 정평론가님한테도 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 대목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 발만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좀 해보죠. 네. 자,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소득이 줄고 있느냐? 네. 수출이 안 돼서다. 이해돼요? 네. 수출이 안 되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제조업에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된 거기 때문에 정부는 자꾸 대외 여건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경제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이런 것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좀 이렇게 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정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를 여기에 좀 대한 해보면 의견은? 큰 틀에서 현재 정부는 이제 수출에서 내수로 큰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자라는 것이 최초의 목표였었죠. 왜냐하면 이제 수출은 워낙 잘해왔으니까 예. 그 목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안타깝게 이제 대외적인 충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집은 우리의 스타일과 우리의 시스템을 못 바꾼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출로 좀 더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중간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함께 세계 경기 분위기 오면서 이게 뻥 터지게 되니까 네. 방향은 일단 틀어서 가려고 하다가 이게 막혀버리니까 그럼 다시 수출로 돌아가야 되나? 이것도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럼 다시 내수로 또 투자하고 막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야 되나? 이걸 해보려고 했더니 지금 이 제조업의 너무나 빠른 부진과 몰락이 또 심각해지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는 딱 그 막다른 골목에 지금 막힌 이런 상황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의견이 나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일단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다시 옛 방식대로 한번 또 가보자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반은 아니다. 우리가 힘든 걸 참아가지고 이참에 끝까지 체질 개선을 하자. 예. 이게 나와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아직까지 정부가 지금 뚜렷하게 이 깃발을 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고 있는데 요거는 좀 한번 제가 안 그래도 좀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 좀 딱 시청자 여러분이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하고 한 거 다 이해가 되는데 내수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뭘 노력을 했고 왜 어려운 건지를 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물어봐 달랍니다. 자, 조영철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이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또 가게 되는데 내수 활성화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과는 연동돼 있다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저희가. 네.
잘해온 건가요? 여기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수출이 이렇게 급속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가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내수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해야죠. 활성화시키려면 예. 당연히 가계소득이 증가돼야 되고 가계소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근로소득이니까 근로소득 같은 거를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을 써서 그래야 이제 소비도 줄고 내수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을 그래서 올렸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예. 바람직한 거고요. 지금 마치 제조업의 수출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경쟁력을 저하시켜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논리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왜냐하면 대목은 예, 지금 좋습니다. 저기 그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반도체, 그다음에 석유화학입니다. 반도체 석유화학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러네요. 제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반도체하고 석유화학입니다. 지금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돼서 수출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전 세계에 지금 세계 수출 시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감소하고 있는 거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우수한 수준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선박이 조선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조선은 지금 다시 부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이 지금 나쁘다고 하는데 자동차 산업도 지금 수출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특히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 상승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의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 떨어지고 그래서 수출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굉장히 그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논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아주 심화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치킨 게임 양상으로 오래 지속될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네. KDI나 한국은행이나 다 2019년을 상저하고 정도로 그 네. 상저하고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2019년 한 중반기 정도의 저점을 끊고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경제 전망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아주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지금 IMF에서 분석을 했던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전 세계 그 수출 시장이 한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정도가 감소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피해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바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수출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반도체, 그다음에 석유화 이쪽은 우리 국제 경쟁력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예, 좋습니다.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듣다 보니 삼성전자 반도체 안 팔리는 게 왜 최저임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논리적 모순을 저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동전의 뒷면으로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 것 때문에 내수 경제가 활성화는 됐습니까? 그 대목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좀 있어요. 2018년 한 해를 보면은 사실은 2018년이 그 이전과 굉장히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앞서는 그래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성장률보다 소비가 더 많이 증가했던 거죠. 그거는 결국은 2018년에 최저임금이 여러 가지 자영업자한테 어려운 주는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분명히 가계의 근로소득을 증가시켰고 그래서 소비를 대폭 증가시켰고 그거라도 있었으니까 2018년에 경제성장률이 2.7%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나마라도 안 했으면 더 나빴을 것, 내수가 더 나빴겠어라는 말씀. 이거는 이제 이종욱 교수님하고 좀 온도차가 좀 나니까 이종욱 교수님한테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네요. 제조업 경쟁력이 최저임금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지적 하나 하고 네. 최저임금이라도 올리지 않았으면 내수는 더 나빠졌을 거다라는 요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거 생각할 때 우리 조영철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우리 조영철 선생님도 나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수출 상품 자체가 너무나 편향돼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반도체 의존도가 반도체 굉장히 의존도가 되다. 너무 높다. 네. 그러면 반도체 이외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전체 원가에서 95% 장비예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 1.6%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설비 산업이니까. 설비 산업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럼 뭘 갖고 주목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산업이 수출 전선에서 어떻게 됐느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하. 지금 최저임금 전혀 영향 안 받는다고 있는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같은 거 장비 산업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맞죠. 그 자체가 지금 이제 지나치게 우리가 장비 의존전 산업에 의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인데 거기는 고용도 얼마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이제 최저임금 인상 관련된 것도 이미 소득 통계가 나왔잖아요.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최하위 1분기 사람들의 소득이 성장한 거는 임금 소득 성장한 것보다도 정부가 보조 이전 소득이 더 커요. 예. 그래서 나아진 게 없잖아요. 나아진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소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가처분 소득은 줄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 정철진 이거 내가 보완 설명 하나 해드린다 그러면 네. 사실 한국은요 구조조정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수출 수입이 80%가 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80% 넘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가 왜 미국과 중국이 왜 저 싸움을 할 수 있느냐? 미국은 실제로 GDP 대비 수출 수입 차지하는 비용이 이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지금 37%인데 중국이 옛날 41%를 했거든요. 일본이 내수 경기를 완화해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GDP 대비 한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 아까 이 정철진 평론가 같이 이 대외 의존도를 낮추라 그러면 아마 우리는 10년 넘게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해야 되는데.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인구가 줄고 있죠. 또 예. 이거 우리가 재미있게 생각해야 되는 가운데 하나가 옛날 독일의 경우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원래 대의존도가 낮은 나라였는데 통일 독일 이후에 이 사람들이 45, 60%대 올라가고 있어요. 대외 의존도가. 대의존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인구 5천을 가지고 국내 시장이 좁은 데서 앞으로 지속 성장하려고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하면 이 대의존도를 경쟁력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이를테면 교육, 그다음에 경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자체가 이를테면 내가 한번 좀 기분 나쁜 이야기 할지 뭐 교육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들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이 좋거든요. 그 사람들 다 바이링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진짜 국가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장비 산업을 대외 가지고 안 돼요.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를 약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강점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더 어떻게 강화할 건가 쪽에 방점을 찍고서는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 내수 활성화 쪽으로 이게 어설프게 오면서 대외 의존도는 의존도도 높고 수출은 안 되고 내수 활성화는 또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좀 이해가 좀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그러니까 스위스라는 나라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120, 30% 돼도 잘 되거든요. 그 스위스 같은 나라는 제조업도 잘 되고 금융도 잘 되고 서비스 잘하잖아요. 네네. 공항에 가면 한 사람이 3개국을 합니다. 예. 생산은 높아요. 고졸 그 사람 다 알겠습니다. 고졸 출신이야. 예. 대학 출신도 아니거든요. 샵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으면서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를 좀 받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들어오는 아주 판박이 같은 문자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씀들은 많이들 하시네요. 자, 저 IMF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정평론가님, 네. 교수님들 말씀 중에 여러 가지 해법도 있고 뭐 증상도 많이 섞여 있는데 경제 펀더멘틀은 튼튼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는 뭐 예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이 하네요.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네. 기초 체력 튼튼하다고 그랬고요. 하는 총재도 2분기에는 개선될 거라 그랬고 뭐 경제부총리도 우리 경제 기초는 뭐 튼튼하다 하고 자 요거 얘기 들을수록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청와대에서도 펀더멘털은 괜찮다고 얘기하고 근데 왜 우리는 왜 괜찮다 그러는데 그걸 안심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죠? 근데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자꾸 회의적이라서가 아니라 정평론가님은 여의도에 수많은 애널리스트들 매일 만나시고 경제 전문가들 저보다 더 많이 만나시니까 이 펀더멘털 부분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진짜 분석과 전망은 뭡니까? 궁금합니다. 일단은 펀더멘털이라는 게 좀 모호하잖아요. 좀 추상적이죠. 괜찮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럼 뭘 펀더멘털이라고 할까? 경쟁력, 뭐 반도체 산업 이것도 모호하죠. 예. 그런데 몇 가지를 우리가 지표로 꼽으면 역시 외환 보유고 같은 것들을 하나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그거 궁금하네요. 우리 네. 좀 달러는 참 어떻게 한 됐어요? 이제 4천억 달러를 갖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한 뭐 9위, 10위권의 그 외환 정도면 보유고다. 많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부와 좋아요. 청와대는 예. 펀더멘털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좋아요. 이제 예. 많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많이 줄었네요. 예.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근데 저기 우리가 또 하나의 착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잖아요. 아직까지는. 특히 네. 수출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수지 중에서도 서비스 수지는 맨날 뺏기고 받지만 소득 수지도 약하니까 결국 상품 수지를 잘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수출이 아직까지도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일단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상품 수지 부분에서도 네. 수출액이 점점 흑자 폭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가 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경상수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악몽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이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일단은 우리가 경상수지가 나빠진다라고 시그널이 다 돼서 시장에서 그 확인이 1차 되면 됐고 그다음에 달러가 수출도 나가나요? 나빠진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들어와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달러를 일시적으로 빼가요?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환율이 치솟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면? 환율이 치솟게 되는 것이고. 그게 IMF잖아요. 예, 왜냐하면 환율이 치솟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었던 투자 자금은 앉아서 환차 손이 나죠. 아, 왜냐하면 그러네요. 원화로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일정의 로스컷이 나. 이건 이제 비관적인 제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뭘로 봤을 때는 역시 외환 보유고가 튼튼해서 아마도 거기에 기반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때랑 또 97년에 IMF 외환위기 때를 보면 이게 이제 한순간에 특히 더 중요한 게 수출해서 달러를 못 벌어들인다라는 게 우리 한국 경제가 확인될 때는 네.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 신용 등급부터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종욱 교수님도 이 구조 전환에 대해서는 이제 네. 회의적으로 했었을 텐데 좀 우리가 긴 호흡을 가졌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내수 전환이라는 것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출산도 늘어나야 내수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인구가 늘어야 예, 내수가 인구가 되는 주는데 거지. 내수 전환이라는 거는 앞뒤가 또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레벨에 대해서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의 관건은 딱 하나는 지금 계속 수출을 봐야 됩니다. 수출을 봐야 예. 된다. 아주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달러를 못 벌어들이는 어느 임계점이 오게 될 경우에는 네. 그 다음 단계들, 뭐 가령 신용평가기관에서의 국가 신용등급 문제라든가,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이게 한 1, 2주의 상간으로 확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반도체는 방법이 없어가고 방탄소년단을 한 10그룹 정도만 더 만들어서 세계에 쫙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제가 이거 정말 제가요 네, 네. 이거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방금 전에 달러 외환 보유고 얘기할 때 한 달 사이에 20억 달러가 줄었잖아요. 네. 저건 왜 그러냐면요. 그런데요. 네. 저희 기억에 지난 한 달 사이에 달러가 1,200원 가까이 치솟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달러 보유고가 줄었다 그러면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환율 방어에 정부가 달러를 고관을 풀어서 썼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이제 의혹이고 실질적으로 더 논리적인 설명은 우리의 외환 보유액은 이제 달러도 있지만 네. 달러 외에 자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달러만 초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타 자산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외환 보유액의 평가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설명을 일단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저 같습니다. 20억 달러 줄은 거 정도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방어하느라고 저 돈 쓴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예, 실제적으로 방어해서 썼을 것 같지는 아직은 어허. 않고요. 예, 만약에 방어가 됐었다라면 이렇게 한 달 새에 4.5%나 환율이 튀고 원화 약세가 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없지만 이거 궁금한 게 자꾸 딱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수출이 계속 안 되면요. 네. 달러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까?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까? 환율이 오르죠. 오르는 거죠. 예, 급속도로 오르게 되고 아마 국내에 있는 자금들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라는 시장의 의구심과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 미국 달러 사놓으려고 하는 이 관성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벌써 한 30년간의 경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4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평가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로 따지면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거의 뭐 YS가 김영삼 대통령이 열었을 때는 뭐 30억 달러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100배 맞아요. 정도 이게 있는 예, 거니까 예. 정말 예. 충분하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달러의 실질 가치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이제 금으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 IMF 때 금 한 돈이 한 4만 원, 5만 원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금이 한 19만 원, 20만 원 하게 되니까 네. 이미 5배 정도 저 외환 보유고도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4천억 달러가 과거로 따지면은
그거에 한 지금 5분의 1 정도의 우리가 방어 능력이 있다. 좀 약간 어렵긴 하겠지만요. 20년 전하고 단순 비교하는 게 뭐 불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대충 봤을 때 지금 4천억 달러는 IMF 때 한 1,000억 달러 정도 수준밖에 맞습니다. 안 된다고 보시는 네, 거네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안심할 실질적으로 단계는 아니라고 방어력에서는 보시는 맞다고 보는 거죠. 네. 조 교수님, 우리 저 펀더멘털 얘기하면은 외환보유고 환율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 경상수지가 지금 나빠지고 있고 따라서 달러를 벌어오는 그 정도가 줄어드니까 야, 당연히 우리 달러 그래도 가치가 4천억 올라가고 달러나 떨어지니까. 있으니까 이 정도면 세계 9위 규모고 이 정도면 펀더멘털 충분하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꼭 그렇게 미덥지만은 않네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그건 없다고 아니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예. 다행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는 뭐 지금 거의 세계적인 그 수준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이 외환 보유고가 갑자기 뭐 이렇게 적은 건 아니죠, 이게. 예, 지금 예, 뭐 예. 그럴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사실은 또 그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에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뭐 환율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가급적 이제 가져가는 그런 이제 시장의 유인이 발생하는데 이게 계속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 이제 수출이 또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본 유출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지금 그 제가 아까 그 뭐 최저임금에서 뭐 제조업 경쟁력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조업의 가동률이 지금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2, 13년서부터 제조업 가동률이 계속 하락했는데 2016년에 거의 지금 70% 수준으로 떨어져서 2016년, 2017년, 2018년 지금까지 점점 나빠지고 제조업 있군요. 가동률이 지금 점점 나빠지진 않고요. 예. 나빠진 상태에서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개선이 안 그러니까 된다. 2016년, 17년까지만 해도 제조업 가동률이 70% 수준이었을 때 그냥 한번 견뎌보자 했는데 이게 3년 정도 지속이 되니까 약간 제조업 가동률이 사실은 2018년 들어서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저점에서 3년 지속되니까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중소 제조업체 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네, 이 네. 문제를 지금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네. 이거는 사실은 세계 시장이 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정부가 할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정책 수단이 네.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 조영철 교수님 말씀에 전체적인 뭐 문맥이 있고 중간중간에 살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문자 들어온 걸 보니까 오늘은 진행자인 원일이 앵커와 조영철 교수님이 뭘 비판하는 문자들이 많기는 많네요. 진행자는 정부 대변인 같이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도 있고 힘들어 정말 죽겠는데 자꾸 괜찮다 소리만 하시면 안 되죠라는 문자도 들어오고는 있네요. 아니 근데 예.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은 사실은 좀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1998년 경제 성장률이 외환위기 때는 마이너스 5.5%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지금 예.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지금 그 아니 이게 이제 심정적인 예, 아우성분에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거 시청자 그거는 여러분들. 외환위기하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외환위기 상에 국제금융학회 제가 간사를 해서 예. 우리나라에서 그때 싱크탱크 역할을 했는데요. 이 지금 우리의 외환위기의 1997년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자체는 구조적으로 전혀 달라요. 제가 제일 큰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천에 있는 시장 상인이 외환위기 났다 그래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을 쟤들이 왜 그러지? 쟤들이 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기업, 네. 이 사람들에게 집중타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위로부터 위로부터 충격이었고, 내려온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가면요, 완전히 조영길 선생님은 거꾸로예요. 시장 상인들이 지금 이제 못 살겠다고 하잖아요. 아하. 실물 경제. 우리가 지금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된 가운데 하나가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는 더 잘 살고 왜 환율도 그다 급등했지만 네. 이자가 18%, 18% 같단 말이죠. 그때 3년 동안 번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세대가 30년을 벌어도 그 돈을 못 벌 정도로 이자율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구조가 1997년과 2018년의 인식 구조는 전혀 다르다. 네. 현장에 한번 가봐라. 저도 이제 어디 가면은 시장부터 먼저 가거든요. 완전히 말하는 게 달라요. 제가 그때 한 3년을 투어를 해서 전국을. 네. 외환위기 나고 나서. 근데 제가 우리 이 외환위기 나고 나서의 지금 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IMF 사태를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
옛날에 지금 이제 펀더멘탈 관련돼가 있는 이야기는 크게 나눠보면 괜찮아요. 펀더멘탈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펀더멘탈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채가 없으면 펀더멘탈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갚을 돈이 없는데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빚이 때문에 없으면. 이렇게 예, 펀더멘탈을 예. 이야기할 때 우리가 IMF 사태를 이야기하는 거는 대외 상환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상환 능력 아까 예, 말한 대로 예.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그거는 스톡 개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웰스 개념이고 제일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빠져나가면 다시 채울 수 있느냐. 이게 플로우 개념인데 그 플로우 개념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무역 수지 이야기입니다. 상품 수지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데 그때는 외환위기 상품 때 수지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소름 그렇죠. 끼치는 그렇죠. 시그널이네요. 다시 채울 돈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예, 예. 가지고 나가더라도.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걱정을 드려야 되는 경우에 보면 옛날 그 신재훈 장관이 한 학회에서 스피치를 했지만 1997년에 외환위기 때는 정부 관료도 너무 몰랐다. 정부도 몰랐다. 정부도 너무 몰랐다. 예. 이제 예. 진짜 그때는 학자들도 일부만 알았어요. 그때는 그 지식이 국제금융체계 부록에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2008년도까지는 우리가 이 미국 때문에 외환 부분에서의 거시 건전성 정책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면서 그때가 우리가 뭐냐면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될 수 없는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왜? 미국이 세계 경제 위기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이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 때 우리가 2008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있는 게 선물한 포지션 규제나 외환 건전성 부담금이나 외국인 채권 투자 가세제도 이런 거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구조를 잘 해놨다 이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예. 그때 이 당했던 우리 젊은 시대의 관료들이 다시는 이런 걸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호시탐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딱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만들어 놔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겨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너무 IMF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현금 흐름, 달러의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피부로 나온 거는 시장에서의 극심한 장사 안 되고 예. 임대 안 되고 하여튼 이 손님이 하여튼 없는 돈이 돌지 않는 이런 예, 이런 IMF하고는 지금 구조가 그거는 위에서 내려간 거고 지금 이제 밑으로 올라오는 밑에서 거거든요. 올라오는 게 문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결국 이거 IMF하고는 지금 뭐 구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종욱 예, 교수님의 예. 설명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IMF처럼 마이너스 성장률이 아니지만 지금 서민들이 상당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IMF와 때 그러니까 1997년에 한국 경제 상황하고 지금 구조가 완전히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경제 성장을 했지만은 사실은 가계 소득 비중이 계속 감소해 왔고 기업 소득은 계속 증가해 왔고 수출 대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성장을 했는데 내수 비중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그래서 나온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래서 예. 내수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고 가계 소득의 비중을 늘려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다고 구조적인 판단했기 문제. 때문에 아하.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나온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부분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기본 방향은 저는 맞는 방향이 아니냐라고 방향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조영철 교수님의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와 방향은 바꿀 수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셨고, 자 그래서 또 소득주도 성장이 내수 활성화로 주요하게 됐느냐 안 되는 또 별개의 문제 같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정평론가님한테 그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구조적이고 큰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 정말로 가처분 소득, 내소득 이제 이런 실물 경제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단기 몰핀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지금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살리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중장기적인 어떤 뭐 역설이나 모순보다도. 근데 제가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네. 과거에 우리 국내에서 소비가 살아났을 때는 항상 두 가지가 좋았을 때 살아났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이 잘 됐을 때 수출. 소비가 거의 동행지표 내지는 한 달 뒤에 뒤따라갔었고 어찌됐든 벌어와야 돼요. 예. 돈이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 외국에서. 네, 하고 예. 두 번째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동산이 뜨거웠을 때 소비가 거의 함께 따라 올라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예, 단기 몰핀을 만약에 투여한다면 일단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지만 수출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어쨌든 정부의 집단적인 그게 뭐 SOC가 됐든 뭐든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단기 몰핀으로 따지면요. 네.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이 완전한 거래 절벽에다가 건설 투자는
뭐 끝간데 모르고 하고 예, 있거든요. 예. 분명 정부는 집값 잡는다, 부동산 잡는다에 대한 그 취지도 있지만 이렇게 거래가 절벽이 돼버리면은 돈이 안 돌아서 소비가 안 터집니다. 네. 그러니까 요 소비가 역대 언제 좋았었는가라는 요 대목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단기 처방 어쨌든 뭐 일시에 추경도 결국 그거 막 복지해야 되지만 지금 복지에다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워낙 급한데 써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면 어떨까라는 뭐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은 연일 진보 보수 논란이지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나라 경제 걱정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전문가들 설명을 듣고 보면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고 따져야 될 일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토론을 해도 좀 부족하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동산 문제까지 정청진 평론가까지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내수 활성화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조만간 다시 자리 마련해서 전문가들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옥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애국을 위해서 임시정부 광복군의 좌우 합작 노력을 강조를 하셨는데 약산 김원봉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논란이 많아졌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애국은 계급이나 이념을 초월한다면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라면서 애국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을 위해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애국을 강조하기 위해 임시정부 광복군의 좌우합작 사례를 들면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걸 두고 보수 야당들이 반발했습니다. 김원봉은 광복 이후 월북해 북한 정권 고위직을 지낸 인물인데 김원봉까지 통합된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가 됐다는 대통령 발언이 적절하냐는 겁니다. 눈물로 세월을 견뎌낸 가족들을 앞에 두고 북의 전쟁 공로자 김원봉에게 헌사를 보낸 대통령은 최소한의 상식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원봉 서운을 위한 꼼수 아니냐고 비난했고 민주당과 보훈처는 현행 서운 기준으로는 유공자 선정이 불가능하고 관련 기준 개정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수도 애국이고 진보도 애국이다. 애국이라면 나는 모두 다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씀에 좀 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그거는 빼고 자, 약산 김원봉이 등장을 좀 했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 그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영화 뭐 밀정이라든가 뭐 이런 영화에서 김원봉 단장이 나 밀양의 김원봉이요. 그 조승우 씨가 했던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인물로 이렇게 그렇죠.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뭐 최근에 드라마로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의열단이라고 그러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의열단. 그게 이제 그 암살 단체라고 항일 그럴까요? 무장 투쟁 운동을 했죠. 거기는 이제 무장 투쟁 맞아요. 방향을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그렇게 잡은. 그래서 약산 김원봉의 경우에는 당시에 그 현상금이 김구 선생보다도 더 높았다고 높았었죠. 예. 일제가 김원봉의 현상금을 김구 선생보다도 높게 했으니까 사실상 광복군의 총사령관이나 마찬가지였던 분이에요. 네, 뭐 그 공적에 대해서 독립운동 공적에 대해서 이견 없죠? 이견은 없는 거죠. 자, 항일 무장 투쟁을 한 거는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빨치산 활동을 했고 남쪽의 출신 중에는 김원봉이 무장 항일 투쟁을 한 거는 그거는 이견 없죠.
뭐 김일성 부분에서는 과장이 있다 없다 얘기들은 있지만 있는데 그건 소련에 가서 한 거니까. 약산 김호명 그러니까 그 독립투쟁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좋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광복 후에 임정에도 뭐 몸을 담았지만 이후에 광복 이후에 48년에 이북으로 넘어갔어요. 월북을 했어요. 근데 뭐 월북한 동기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저분이 직접 밝힌 바는 없지만 거의 정설처럼 나오는 얘기는 이제 친일 그 경찰로 아주 대표적이었던 뭐 악독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노덕술에게 그 체포가 돼서 상당한 치욕을 겪었다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 뭐 월북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강하게 제기가 되는데 월북 동기에 대해서 뭐 그게 뭐 김일성을 추종해서다, 뭐 아니다 이제 이런 반박을 하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월북 동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6.25잖아요. 6.25 전쟁이 터졌는데 6.25 전쟁 때 김원봉은 그 당시 북한에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장관급이었죠. 그러면서 또 6.25에 그 공로를 세웠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훈장을 받았다고 훈장도 해요.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제가 현충일이고 그 장소가 국립현충원, 동작 국립현충원이었어요. 그 자리에는 이제 6.25 참전 용사들이 많이 묻혀 있고 유족들도 있는 상황이죠. 그 가족들도. 그곳에서 이제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진보 보수가 없다, 어떤 독립 운동에 대한 것만 거론했다고 보기에는 이 쭉 내려오는 맥락이 왜 이렇게 김원봉에 대한 얘기가 계속 요즘에 나오고 있느냐. 문맥에 상관없이 진보 보수도 애국하자, 통합하자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김원봉 얘기를 대통령이 하시니까 야당에서는 김원봉 선생 서훈 주려고 그러는구나라고 당장 반발하고 나서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국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앞에 뭐 다른 이제 뭐 우파 진영에서도 환영할 만한 최명신 장군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도 쭉 뭐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뭐 노비, 그렇죠. 뭐 산호들을 뭐 해방시켰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듣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김원봉,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이.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서운을 주려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실정법상으로는 그 북한 정권에 이득을 준 사람은 서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훈장 같은 걸 줄 수가 없어요. 실정법상으로는 안 되는데 개정까지 해가면서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훈을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느냐 마느냐는 딱 해방 시점 고수점만 보자. 그 이후에 북쪽이었냐 남쪽이었냐는 따지지 말자. 이런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존재하고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게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보수 쪽에서는 뭔 소리냐, 이북에 올라가서 6.25 전쟁에 공적을 세웠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훈장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이군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어찌됐든 김원봉 선생을 대통령이 헌사를 하시면 뭐 보훈처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피우진 처장은 현재로서는 더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만일 정말 그 서훈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 진영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북한에서의 행적, 공적도 사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첫 번째는 자유시장주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반공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진영의 갈등은 정말 대단할 겁니다. 커지겠죠. 자,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제 어떤 이게 논란거리가 되면 이게 뭐 예기치 않은 걸로 갈 텐데 그냥 역사학자들한테 맡겨두면 안 되나요? 이건 학자들의 영역으로. 저도 역사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알아서 평가해 주세요. 왜 정치권에서 이거를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렇게 나오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이런 평가
문제 인물들이 있잖아요. 양 극단에서 있죠. 다른 평가를 예, 받는 예. 이런 분들은 좀 학계라든가 예술 쪽에서의 평가를 자유롭게 두고 정치권에서는 좀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 이게 청와대가 직접 나서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갈등을 계속 야기시키고 예.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예. 약산 김원병의 그 독립운동의 그 혁혁한 공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까지는 아니죠. 그러게요. 예. 자, 이게 좀 어떠한 시대를 막 혼재됐던 이 삶을 살아온 우리 입장에서는 항일했냐, 친일했냐, 반공했냐, 친공했냐 이거를 탁탁탁탁 이게 재단이 잘 안 될 텐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역사의 영역으로 좀 넘겨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이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곧 떠나시죠. 예. 순방 떠나죠. 모레입니다. 모레 9일 날 떠나요. 예.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7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5+1이었었죠. 그러니까 5당 당대표하고 단체 회동을 하고 곧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하고 1대1 회담을 하는 방식을 청와대에서 제안을 했는데 한대요, 안 한대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 오후거든요. 예. 그 제안한 그러니까 오후에 하자라고 그 회담 날짜를 정했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 속보가 안 뜨는 거 봐서는 무산 분위기가 큰 모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3+1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5+1이든 3+1이든 그 형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이죠. 예,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어찌됐든 빨리 여야가 만나고 대통령이 만나서 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이 꽉 막힌 전국은 어떻게 할 거고 떠나시기 전에 좀 정리를 좀 하고 떠나셨으면 싶은데. 예, 그래서 좀 저는 청와대가 통 큰 좀 제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했으면 하고 바랬는데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과 연관된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럽시다라고 하기에는 상황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때에는 원내대표끼리 물밑 협상, 뭐 원내 부대표끼리 또 뭐 저기 정무수석도 뭐 그러면 한국당 빼고 그러면 뭐 사당 대표라도 그럼 만나자 뭐 이런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좀 그 황교안 대표든 그 지도부에 대해서 계속 좀 물밑 협상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 인간적인 접근부터 시작을 해서 좀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냐. 지금 하고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지금 모습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 먹고 맥주 마시고 그래봐야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군요.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이 제일 문제인 거죠. 지금 거기에서 또 걸려 있는 한국당 그 고소 고발당한 한국당 네. 의원들의 운명도 있고 해서 정치적인 운명도 있고 해서 한국당이 상당히 이제 그 불리한 입장 이렇게 좀 쫓겨 있는 입장인데 이럴 때 좀 청와대나 여당에서가 외려 더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게요. 근데 뭐 반대 논리로 보면은 제1야당 대표도 좀 통 크게 좀 그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일단 만나겠다 그러면 아니,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니까 그 형식에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참 알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치판의 그 이 형식 논리에 그게 이제 좀 단적으로 지금 보면 성격들이 또 하필 그런 분들끼리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하긴요. 이해찬 대표 성격 그렇죠. 강하죠. 예, 강하죠. 예. 황교안 대표도 강하죠. 강하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게 좀 어떻게 막 좀 능글능글한 예, 분이 예. 한두 분 이럴 때는 좀 되거든요. 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는 사람이 져주는 쪽이 이기는 건데 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황교안 대표 얘기 나온 김에 뭐 이제 청와대 그 회동 잘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100일 됐죠, 벌써. 예. 자, 100일 평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30%대를 안정적으로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겠네요. 그러니까 답보 상태라고 그러죠. 이제 답보다. 멈춰져 있는 거예요, 거의. 29%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오르락 내리락 정도인데 이거는 이전에 그 뭐 탄핵 전국 때는 비교할 게 아닌 것 같고 특수한 상황이라 이전에 한국당의 30%대 지지율에는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얻은 거 잃은 거 하나씩만 제일 큰 거 꼽으라 그러면 뭐 꼽으시겠어요? 저 황교안 대표 개인으로 보면은 네. 정치 신인 티를 많이 벗었다. 네.
일거에 벗었다는 그리고 생각, 100일 이제는 만에 벗었다. 명실상부 대권 주자로서 예, 대권 자리 주자가 매김했죠. 됐고. 그건 예, 예. 분명히 얻었죠. 그건 얻은 거라고 예, 보입니다. 좋아요. 근데 잃은 건 뭘까요? 여기서 더 확장이 돼야 되는데 20% 벽을 못 깨고 있구나. 예, 지금 그게 제일 지금 한계이면서 앞으로의 큰 과제입니다. 자,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게 왜 확장이 안 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도층을 끌어와야 되는데 네. 그 일각에선 그래요.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바람이 좀 불어줄 거다. 그래서 그래요? 벌써 PK에서는 계속 이렇게 막말하면서 바람이 불면은 지지해 준대요, 국민들이? 이제 그 막말에 대해서는 뭐 좀 그 의원들도 제각각 좀 생각들이 달라요. 좀 네. 불평하시는 분도 있고 왜들 그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서로 조심하면 되는 건데요. 이제 큰 거는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네. 저는 첫 번째는 대한 정당으로서의 믿음을 줘야 돼요. 신뢰. 예.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30%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경쟁적으로 경쟁하듯이 저렇게 막말을 해서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덧나게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걸 지지하는 바람이 불까요? 아니면 역풍이 불까요? 쭉 치고 올라가다가 또 20%대로 털썩 주저앉은 거는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부의 막말 때문에 자충수 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더 합리적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그 강경 지지층들은 그걸 왜 사과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했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뭐 내에서는? 잘했다라기보다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진영에서의 비판을 우리 너무 금방금방 받아들인다 뭐 이런 또 그 요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중도층을 끌어와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좀 그 우물안 개구리로 말고 좀 우물 밖에 하늘을 보고 땅으로 나와야죠. 자, 그럼 황교안의 성택, 외연 확장을 위해서 앞으로 황교안은 무엇을 할 거다라고 딱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보면 2030, 예. 그 세대를 젊은 잡겠다, 층을 젊은 공략한다. 층을 잡겠다. 그래서 뭐 밀레니얼 핑크, 뭐 그 색상, 그 책도 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저는 뭐 이 이후에 몇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년 공천이죠. 공천에서 아하. 얼마나 참신하게 예. 또 기존에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좀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의원들을 물갈이를 할 수 있느냐 성공적으로. 저는 내년 공천이 한교안 대표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내년 공천에서 막말 의원들을 어느 선까지 용납할 거냐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딱 인식의 바로미터가 딱 되겠군요. 예,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간은 다 됐지만 한 분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죠.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 출연료도 많이 못 드려 죄송한데 김재동 씨가 2시간 강연료가 1,55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관계는 확인된 겁니까? 2시간이 아니라 90분이라고 그래요. 90분에. 예. 90분에. 예, 90분에 1,550.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인기 있어서 돈 많이 받는다는데? 우선 그게 사기업에서 저렇게 줬다 그러면 그 비난이 덜할 것 같은데 우선은 대전 대덕구에서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행사예요. 아, 저게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그래서 뭐 대덕구에서 처음엔 이게 구비가 아니라 국비다라고 했다가 그럼 국비는 세금 아니냐? 예. 어차피 다 국민 돈 아니냐 했던 거죠. 근데 인기가 있잖아요, 저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줄만 뭐 하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김재동 씨가 가서 그러니까 이제 김재동 씨가 이전에 이렇게 뭐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거를 그 많이 얘기를 했는데 특히 최저임금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너무 고액이라는 거죠. 다른 인기 강사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 책정된 것도.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가수는 30분 노래 부르러 와가지고 2천만 원 받는데 네. 거기 비하면 과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가수는 와서 강연을 한 게 아니라 노래 부르고 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가수는 30분에 노래 부르고 흥겹게 해주고 갔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도 되는 거지만 가수로서는 받아도 되는데 김재동 씨가 과연 그러면 그런 강연자로서 저런 고액의 강사료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인 건지 그게 적절한 건지 그것부터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한대요? 저게 이제 취소가 됐어요. 아주 논란이 취소됐어요? 있으니까.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겠다고 해서 취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김재동 씨가
저 강연료는 그렇게 비싸게 불러놓고 취소된 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후원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좀 저걸 그러면 좀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해서 좀 실비 수준에 받거나 아니면 다른 인기 뭐 강사 수준에 맞춰 받았더라면 이런 논란을 자초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이런 행사, 그것도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행사에 네. 정치적으로 상당히 깊게 발 담그고 있는 인사를 굳이 초청을 했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점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행사는 취소가 됐군요. 네. 자, 그 김재동 씨의 고액 출연료 부분은 뭐 앞으로도 계속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분기) 또 마이너스 성장, 경상수지 7년 만에 적자, 국민 총소득 10년 만에 최저, 물가 상승률 0%대. 이 정도면 경제 위기다 아니다 전문가들끼리 논란이 큽니다. 잘 모르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젠 화가 납니다. 위기가 맞다 아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인건비 감당이 안 됩니다. 가게 문 닫았습니다. 취직이 안 됩니다. 국민한테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2시간 떠들고 1,550만 원이라는 받는 이른바 좌파 폴리테이너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세월과 세상이 없겠지만 시장통의 현실은 심각 수준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쯤 되면 TV마다 신문마다 인터넷마다 경제 할 것 같은데 안 그럽니다. 청와대도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경제 할 것 같은데 안 그럽니다. 보수니 진보니 애국이니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맨날 같은 타령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그저 내년 총선뿐입니다.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중국 등샤오핑은 이 말 한마디로 오늘날 중국 경제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제안합니다. 진보 보수가 애국이 아니고 경제가 애국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 틈에 낀 한국 경제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가 언론이 국민을 걱정해줘야 하는데 국민이 나라 걱정하는 오늘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